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박현재 소장입니다. 어, 오늘 주제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규제와 혁신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열리는 스프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프리 포럼이 당초에 매월 개최가 돼서 지금 저도 정확하게 카운트 안 했습니다만 50회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난 코로나 때는 상당한 기간 못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스프리 포럼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한 권세 실장님하고 그다음에 홍길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패널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향경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진영 박사님 두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말이 있듯이 지금이 이제 플랫폼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벌써 한 플랫폼 3.0, 4.0이라는 얘기를 나온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플랫폼이 핵심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 시대를 플랫폼 경제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경제 시대가 됐다는 이걸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에 누가 있니 그러면 8개 정도가 플랫폼 기업으로 보통 꼽고 있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회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10대 기업 중에서 이제 상위로 이제 랭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플랫폼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알리바바나 뭐 기타 이런 베아트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의 파괴력도 커서 시장 장악력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능력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두 나라의 빅테크 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잠식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가보면은 항상 이 플랫폼 이전에도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기업한테 장악되고 있어서 자기 자산 기술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심했는데,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는 유럽 자체의 플랫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중국 빼놓고는 자기 플랫폼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굉장히 보호적으로 플랫폼 제도를 만들어서 자국 기업이나 아니면 자국 영토에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네이버나 카카오로 대표되는 네카라쿠베 혹은 네카라쿠베 당토와 같은 잘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서 국내 시장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를 비롯해 외국에도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미, 중과 같은 이 강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1중 정도는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따가 발표도 하겠지만 이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갖고 있는 플랫폼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잘 프로모션할 수 있는 거를 밑에 깔고 있으면서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되게 적절한 제도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런 규제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주로 미래 소프트웨어의 방향, 생태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중요한 아이템인 플랫폼과 또 우리가 앞으로 플랫폼에 관련돼서 연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자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또 기탄 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플랫폼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패권 국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받은 한국인터넷기업의 권재화 중재시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먼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국책 연구소에 또 이제 발제를 또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플랫폼 규제의 덫과 혁신의 길이라고 제목을 잠깐 저희가 지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 협회 소개를 잠깐 드리자고 하면요. 저희 협회는 2000년도에 밀레니엄 때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초대 그 옥션 창업주셨던 그 이금용 회장님께서 시작을 했던 협회였고요. 올해로서 이제 22살 된 이제 청년과 같은 이제 협회입니다. 뭐 성년이 됐던 19년도, 20년도 때에 폭발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네이버 카카오 외인 주요 회원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저희도 덩달아 일이 많아졌습니다. 플랫폼의 이슈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오늘 크게 이제 4가지 구성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업계에서 얘기하는 업계에서 자주 나오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랫폼 정의와 현황입니다. 그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저희는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의가 밑에 보시면 플랫폼은 통상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하나의 장에 모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매체다. 이 단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개 매체이냐 아니면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정의를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규제의 가장 시발점이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 정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떤 플랫폼이 규제가 들어가고 어떤 플랫폼이 규제가 안 되냐가 일단 선별이 됩니다. 작년 온라인 플랫폼법이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오겠지만 온라인 플랫폼법이 가졌던 문제점 중에 첫 번째가 정의였고요. 그 정의 때문에 대상되는 회사, 수범 회사들이 정부의 말로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유럽에서도 자국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규제했던 대상의 기업이 5개에서 10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국 기업 100개를 규제하겠다고 나왔던 법이 온라인 플랫폼법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자 100개가 아니고 한 200개는 넘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대상되는 회사들도 굉장히 더 넓어질 거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성문법 체계상 어떤 유형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처음 규제가 시작될 때에 많은 논쟁이 쌓이게 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잠깐 보자면, EU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법률이 규정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제 전자상무라고 하는데, 쉽게 해서 전자상거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전자상거래 쪽을 규제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SNS가 발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규제를 하냐면 미국은 가파 위주의 생태계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점 거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 거래와 관련된 법률이나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법을 플랫폼에서 규정하고 있냐? 과기정통부 쪽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가통신사업의 정의는 뭐냐? 기간통신 업무 외에 전기통신 업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간통신 이외에 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하게 되면 다 부가통신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건설사가 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건설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영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짓다 보면 설비 배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 조사를 이제 법이 통과해서 최초로 했는데 대상 사업자가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10,000개라는 건 일정 요건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회사들만 했을 때도 10,00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 부가통신 영역을 주 업무로 하지 않는 영역을 빼니 거기서 또 7,000개가 날아갑니다. 실제로는 주 업무를 하는 회사가 3,000개 정도 되고 그 회사들은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도 좀 불분명합니다. 예. 규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대상도 굉장히 많고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 또는 통신 판매업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또 통신 판매업자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다루는 컨텐츠 사업진흥법에는 컨텐츠 사업자,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도 개별법에서 다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 이렇게 각 개별법에서 이런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정들을 따로따로 두고 있습니다. 유형들을 뭐가 플랫폼이냐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많습니다. 웹툰, OTT, 음원, 포털, 메신저, 상거래,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플랫폼이다.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는 모바일 시대에는 보통 이제 앱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된 걸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체감을 하시는데, 이게 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여기 있는 회사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저희 회원사입니다. 특히 근데 저희가 특이한 거는 OTT 같은 경우 넷플릭스는 저희 회원사입니다. 예, 해외 사업자도 있고요. 지금 인앱 결제 때문에 논란을 하고 있는 구글도 저희 회원사입니다. 페이스북도 저희 회원사입니다. 예,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협회에 가입해서 저희 협회에서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업체와 우리나라와의 경쟁 구도에서 해외 업체는 많이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사업자들이 왜 이 규제 동향들을 서칭하고 저희 협회에 가입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규제의 흐름들이 전 세계로 파급력 있게 나가기 때문에 모니터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하면 거의 업무의 50% 이상을 국내 자기 본사에 보고하는 데 시간이 50% 간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저희는 사실 저희 협회 내부에서는 국회에 나오는 모든 법안, 그 다음에 관련된 부처의 시행령 이런 것들을 매일 전수 봅니다. 그게 걸러지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웹툰, 웹소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뜬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리고 OTT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그 OTT 안에서의 규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갈라파고스 규제가 있죠. 영상에 대한 사전 검열, 등급 분류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무슨 얘기 하냐면, 전 세계 출시를 하려면 우리나라 영상 등급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영상 등급분류위원회에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우리나라 넷플릭스가 신청해 놓은 그 등급분류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지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음원 같은 경우는, 급격히 성장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옛날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MP3를 불법 다운로드 했지만,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정 구독 형태로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배달 쪽입니다. 배달 쪽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법에 가장 먼저 이제 이슈가 됐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소상공인 분들께서 플랫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이슈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과연 그런가?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플랫폼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이 증가했다. 코로나 때 그다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배달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처를 했다. 그리고 과연 이 플랫폼에서의 오해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런 규제들이 과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우리가 정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며 이제 상품을 제작, 유통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어느 순간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이제 다면적 양면 시장의 현재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 현황은 뭐 꾸준히 인터넷 산업들은 성장해 왔습니다. 뭐 급격하게 2020년 코로나 때도 계속 급격히 성장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또 이제 10대 기업 안에는 대부분 다 플랫폼 기업이 하고 있고 1, 2, 3위 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 시장 이제 지도로 봤을 때 이건 좀 뭐 옛날 자료긴 합니다. 1, 2년 전 자료지만 거의 차이는 없고요. 구글이 포털 쪽에서는 거의 1등이죠. 지금 저기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 왼쪽 사진에 보면 네이버가 있긴 하지만 저것도 순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등이 될 때도 있고 구글이 1등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전이었죠. 19년도에 이제 태국의 라인 지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국에 한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라인페이를 다 쓰고 계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 충전식을 통해서 라인을 버스 카드로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폰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분이 라인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면서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연락해라 라고 해서 전화번호 등록했더니 라인 등록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예약을 해서 뭐 택시 타고 놀러 가고 그게 라인을 통해서 한 겁니다. 라인은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자회사고 그때 이제 라인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조만간에 라인페이가 일본에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될 거다. 19년도에. 저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진짜 일본에서 라인페이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되고 2000 뭐 작년에였죠. 작년에 이제 네이버와 그 일본의 기업하고 이제 회사가 별도 회사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서 일본 시장을 이제 우리 네이버가 마라라인이라는 회사로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미 라인은 포털 쪽에서는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그 메신저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때 당시에 태국에 갔을 때 그랩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그랩 뭐 동남아시아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랩이 뭐냐면 지금의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카카오티와 이미 다 갖고 있던 모델이었죠. 그 안에 배달 서비스도 되고 당연히 다른 이제 뭐 중개 서비스들 다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지금 네이버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그 회사의 모델, 그 앱을 제가 써보고 느낀 건, 아,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 몇 년 안 걸리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플랫폼 시장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거의 41개, 전체 67%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우리나라만, 이제 독불장국 같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 이제 플랫폼 규제 현황은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EU 먼저 이제 해외 얘기를 드리자면 EU 같은 경우는 자국의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데이터들을 해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작으로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GDPR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러니까 보호법이거든요. 개인정보를 EU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그 법에 대해서 저걸 지켜야 되고, 저거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두 번째로, 전 세계 두 번째로 이제 국가별로 라이센스 땄죠. 디지털세는 프랑스에서 이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먼저 도입을 하려다가 결국 다행히 이제 요건 G7까지 갔죠. 가서 결국 이제 전 세계가 조만간 이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DMA로 이제 내년 정도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자국 플랫폼이 없어서 시작입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리나칸이 이제 공정 문제를 이제 내세우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알리바바, 텐센트들도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디지털화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아직 전자적 화폐를 많이 쓰지 않고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쓰는 시대입니다. 예,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그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테슬라를 이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사면 한 10년 뒤에 너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오히려 돈을 벌 거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를 사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차를 샀는데 왜 내가 돈을 벌까? 왜냐면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나를 회사에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그 차가 자율주행으로 택시같이 역할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퇴근할 때 그 차가 와서 나를 데리러 간다. 그러면 결국 그 차가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줄 거다. 그러니 테슬라를 사라. 라고 일론 머스크가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 타다금지법이 시행됐거든요.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제, 모바일 운수 사업에서 이제 타다가 굉장히 이제 혁신적 모델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T 업계에서 타다금지법은, 대한민국은 역시 규제 공약공이다라는 걸 인증했던 최악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국회 때 최악의 규제 법률이라고 나왔던 법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마다의 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승차 공유 플랫폼이 전면 허용돼 있고 독일이나 영국은 좀 자격이 있고 일부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승차 공유에 대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작년에 카카오 이슈가 모빌리티에서 카카오 이 앱에 요금을 이제 상승시킨 것 때문에 갑질 이슈가 터졌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을 만든 거는 정부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왜냐? 타자와 카카오티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타다를 없애버린 건 정부였다. 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였고, 결국 그 시장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거의 90% 이상을 시장을 장악을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경쟁사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요금을 이제, 물론, 이게 잘 올렸냐, 못 올렸냐, 이 얘기는 나중 얘기더라도, 환경 자체를 만든 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있었다. 물론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반반 택시라고 이제 합성 이런 플랫폼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혁신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타다금지법이 가지는 ICT 업계의 충격도는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 이제 법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우리나라 이제 규제 중에 분야가 이제 금융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망분리 규제 분야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망분리 규제를 규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는 정부 몇몇 관계자 이거 담당하는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과거에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사건 때문에
금융의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일단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 금융 서비스들을 하는 그 이제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도 이거를 지키라고 하지만 당연히 직원들은 PC를 4대를 두고 해야 됩니다. 인터넷망, 내부망, 내부 안에 또 연결망, 뭐 자기 컴퓨터에는 서치망 이렇게 4개를 두고 컴퓨터를 한 번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데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망블리는 결국 보안 이슈 때문에 터져서 물론 사고는 안 납니다. 문제는 이 물리적 망블리가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냐? 그게 그 반면에 이제 논리적 망블리가 이제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논리적 망블리도 충분히 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보안 이슈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만이 갖고 있는 이제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남아있고 금융위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좀 늦게 출범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뭐 해외 같은 경우 200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시비가 붙어서 결국 이제 최소 자본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 사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늦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있는 이제 갈라파고스 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이제 서비스 규제인데요. 이건 마이데이터라고 혹시 뭐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올해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이제 내가 어떠한 자산이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취합해서 비교 분석해 주는 사이트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작년 8월에 이 서비스 플랫폼이 추천해 주는 것들을 중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광고가 아닌 중계. 중계라는 건 중계와 광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는 그냥 이제 전달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중계는 라이센스가 취득했냐 여부가 있고.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판단을 이제 광고가 아니고 중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했는데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금융위도 그 부분을 알고 개정 작업을 이제 하겠죠.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특별히 소비자의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퀵커머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집 주변에 있는 마트 편의점에서 이제는 뭐 앱으로 통해서 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에 자기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집에 들어가는데 밤 11시 돼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택배가 오더라고요. 이상해서 보니까 그게 퀵커머스더라고요. 계란 한 10개를 들고 가가지고 다른 집에 배달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제 필요하면 저녁이라도 한 2~3시간 이내에 갖다 주는 플랫폼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되고 하니까 소상공인 영역 침해 아니냐 이슈가 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도 되고 물론 이게 효과성이 있냐 뭐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이 있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효성 없는 이제 동의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취합을 위해서 동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뭐 이거도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원격 진료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 코로나 시대 때 그 비대면으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냐? 일본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출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픈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제 밖에 나가서 약을 살 수 있고 아픈 사람이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약한 거라면 어느 정도 이제 허가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의료 진료 서비스가 모든 게 다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수요들이 이제 늘어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될 생각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가령 이런 거죠. 이제 바로 이제 전면적인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시행해야 된다. 이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의약품 배달에 있어서 우리가 편의점 가서도 이제 감기약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편의점에 쓸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은 최소한 배달은 돼야지 않을까. 그런 것들, 의료 시장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리걸테크 분야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배암변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전문 영역에서 이제 현재 부딪히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미 소송에서도 로톡은 다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라이센스를 뭐 끊는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전문 영역에서도 플랫폼은 이제 약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이 미국, 영국, 독일에서 이미 다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문 영역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이제 그리고 규제 시도 중인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망사용료인데요. 이거는 논쟁이 있습니다. 뭐, 소위 이제 시장에서 넷플릭스법이라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넷플릭스, 야, 트래픽 많이 발생하니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왜 통신사한테 우리 컨텐츠 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야 되죠? 강제로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이 왜 소비자한테도 통신요금을 받고 컨텐츠 사업자들한테도 컨텐츠 사업자 뒤에 있는 창작자들한테도 또 돈을 받는 이중구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계약을 강제하는 거, 계약을 강제하는 부분은 이건 과도하지 않냐. 최소한 내가 컨텐츠 사업자들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원점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 앞서 얘기는 이제 통신사와의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서 있던 통신사뿐만 아니라 ICT 그리고 심지어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이건 뭐냐? 개인정보 위반 시에 과징금을 때릴 수 있는 매출액 산정 기준이 뭐냐? 전체 매출액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삼성이 작년에 매출이 237조 원이었는데 과징금을 3%를 때릴 수 있습니다. 수치상은 7조 원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반도체 회사가 그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IT 업계도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특별히 이제 딱 구분한다고 해도 전체 매출액은 아니거든요. 관련 매출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도 관련 매출액으로 돼 있지만 이거를 개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산업계에서는 모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나오면 과징금을 때릴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 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개보위가 그렇게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 위반 건수가 10건이 되지 않은데 과징금을 10억 이상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건 정부가 기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프로파일링 얘기인데요. 프로파일링과 이제 추천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규제 입법들이 지금 현재 시도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편의성을 해친다라고라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모든 서비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뭐 뒤에 건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예, 세 번째 성장과 이제 플랫폼 성장 소비자 인식인데요. 플랫폼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혁신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기존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고 이용자 수도 바뀌게 됩니다. 20대 국회 때 그래서 이제 과연 규제가 얼마가 됐냐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ICT, 그러니까 법안이 20대 국회에 한 2만 4천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ICT 법안이 815건이 나왔고, 그 중에 595건, 그러니까 73%가 규제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안 소위, 법안 소위에서, 과방이나 뭐 여러 상임이 있겠죠. 법안 소위에서 법안 심사는 44%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결률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이 높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용자가 규제란 이름으로 이제 또는 지능이란 이름으로 규제가 이제 뒤덮입니다. 이게 엄청난 규제 건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분쟁의 그 근거로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 쪽 분야입니다. 온라인 쇼핑 쪽의 거래 금액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에 급격히 성장했죠. 2020년도에 161조 원의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작년 거래 금액이 200조 가까이 됩니다. 190몇 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주황 색깔 보시면 2021년에 2195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 분쟁 건수입니다. 19년도에 2737건에서 코로나 때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주황 색깔은 주요 9개 회사, 온라인 쇼핑 9개 회사의 온라인 소비자 분쟁 건수고, 나머지 위에 85%, 약 84.2%는 3,500개가 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쟁 건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환산해 봤더니 매월 수백만 건에 거래되는 주요 9개사, 9개 회사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고작 월 20건이고, 그 중에서도 58%는 분쟁 보상을 받아서 총 미해결될 건은 각 기업당 월 평균 9건에 불과합니다. 이걸 근거로 소비자 후생이 떨어졌다고 정부는 법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검색 추천, 아까 말씀드린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검색 추천이나 맞춤형 광고에 있어서도 10명 중 8명은 편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제 규제들이 나왔냐? 뭐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왜 성장했는지, 왜 플랫폼이 이렇게 성장했는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나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특정 소수의 의견만 가지고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지금 카카오 그 카드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저걸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까 나왔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카카오뱅크가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왜 카카오가 흑자가 됐는지 궁금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해서 왜 됐냐고 했을 때 대답이, 왜 카카오뱅크가 뱅크가 흑자된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릭터 때문에. 예, 캐릭터가 예뻐서 많이 가입했대요. 저희 회사 직원도 왜 카카오뱅크 했어? 저 카드 받으려고 캐릭터가 예뻐서, 춘식이가 예뻐서 카카오뱅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대출 금리가 싸니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 그냥 소비자가 좋아서 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플랫폼에서. 규제의 원인은 뭐 또 있습니다. 그 부처 간 경쟁들이, 공정위, 뭐 금융위, 방통위, 뭐 우리가 주요 관할이다라면서 경쟁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이제 포지티브 규제, 이거만 해야 돼라고 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뭐 제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해야 되냐? 추가 입법 규제가 필요한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과연 그게 규제가 필요한지, 추가 입법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저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은 나라이고, 그리고 그럼 그런 분석들이 제대로 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리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요 밑에 걸 먼저 보시면은, 그 예시로 중개 쇼핑몰에 면책 문구에도 불구하고 중개 쇼핑몰이 반품, 환불 또는 중개 배상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플랫폼을 신뢰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연대배상 책임 부과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공식 문서로 나온 겁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월 평균 건수 20건, 약 월 평균 9건에 불과한 그 내용 가지고 연대배상 책임을 플랫폼에게 지라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본인들이 내는 수수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중개사업자인 플랫폼 업체에는 입장을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실제 이걸 답변했던 일반 소비자들한테 너 플랫폼이 책임지는 대신에 너희가 비용이 증가할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설문들이 변경해서 질문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쟁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법을 발의했을까요?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나왔던 근거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실태적 파악들을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자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자율 규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업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시장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마땅히 대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사전 사후 입법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 발의에 한해서는. 하지만 정부 입법 발의의 규제 영향 평가조차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심하고 오히려 이해도가 없을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규제 영향 평가가 규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사후에 대한 뭐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 규제가 누가 발의했고 어떻게 영향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규제 도입 이후에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사후에도 측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규제가 남발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경상학부의 홍길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할 것은 이제 앞에는 어찌돼 보면 이제 전반적인 현황, 거기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 개선의 과제들, 이런 거를 좀 모색했는데요. 저는 실은 뭐 연구를 해오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은 문제 제기 형태로 뭔가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 실은 이제 제가 ICT 업계 그 자체가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도 왜 이 공공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실은 공공 쪽에 공부를 하게 되면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경영 쪽에서 이제 ICT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비즈니스화 되는가라는 고민은 좀 계속 해왔습니다만 실은 공공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2년에 실은 스마트 컴퓨팅 시대의 정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ICT가 발전하는 것에 공공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로부터 실은 이제 출발을 하게 돼서 그 뒤에 계속 이제 이쪽 분야에 여러 가지의 관심사를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13년, 14년 경에 플랫폼에 대한 공부를 이때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조직론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AI 간에 어떤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쪽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의사결정 연구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나라고 하는 것 관점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실은 논의한 게 제가 2016년도에 책을 하나 좀 써놓은 게 실은 플랫폼에 대한 그 논의를 책으로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공공 분야의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라는 공부들을 계속 실은 해오던 차에 요번에 김준현 박사님이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2016년도 때 뭐 그 당시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들이 민간에서는 아주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들이고요. 이때 이제 이 사회적인 측면, 즉 공공의 측면에서 논의를 하려다 보니까 무엇이 민간이고 무엇이 공공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플랫폼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나누는 것 갖고는 실은 논의할 수는 없고, 결국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플랫폼의 자원과 이익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전유하느냐, 결과물을 누군가가 그걸 독점적으로 배타권을 갖고 갖느냐라는 것이냐, 아니면 공유와 개방, 즉 이제 플랫폼에서 나오는 각종 자원이나 그것의 결과물을 공유하거라든가 또는 이제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서로 이제 차이점이 있을 때, 실은 이제 왼쪽, 지금 조금 전까지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실은 민간의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관심사가 주로 이 공공 쪽에, 소위 공공의 물리적 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할 것인가, 또 공공에 있는 각종 자원, 뭐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gov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가져야 될까라는 각도에서 실은 오른쪽 공유와 개방이라는 원리하에서 움직이는 이 공공 분야 또는 사회적 분야의 플랫폼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고민들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민간의 원리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간의 원리가 공공 분야에는 관철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어떤 측면에 도대체 그 장애물이 이 공공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을 막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은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거의 10년 동안 1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한국의 전자정부의 수준이 무척 높다라고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수준은 이 서비스와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두 축으로 나눠 봤을 때, UN의 전자정부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전자적인 서비스를 어느 정도나 잘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전자정부는 출발부터 업무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부가 시작을 했거든요, 전자정부를.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행자부라고 하는 곳은 전자정부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행자부였고, 정통부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민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통부가 전자정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발점이 뭐냐면 전자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라는 각도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서비스의 수준은 한국은 올라갔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해외에서 놓고 봤을 때, 야, 저 나라는 ICT 산업도 발달했는데 전자정부도 발달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실은 경영학에서는 이 서비스 관점도 중요합니다만, 실은 내부를 어느 정도나 ICT를 활용해서 효율화했느냐라는 이 프로세스 관점을 보는데, 실은 전산화 수준을 넘어갔다라는 얼마 전에 소위 말해서 미래과학부 그 장관님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왜냐? 정부 내부 업무에 있어서의 이 프로세스의 수준은 한국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OECD 쪽은 이제 전자정부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그 평가를 하는데, 한국 순위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럴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디지털 전환으로 가면서 초점이 뭘로 바뀌냐면 업무가 어느 정도나, 그렇죠? 자동화되고 지능화됐느냐라는 쪽을 보게 되는데, 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전자정부 쪽에서는, 그렇죠? 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죠. 반대로 실은 저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흐름에 대한 잠재력을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은 반대로입니다. 실은 이 서비스의 수준은 2010년대까지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별로 이 서비스를 가지고 뭐 시민한테 뭘 해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그렇죠? 거의 부시가 18년 동안
그렇죠? 대통령 아젠다로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점이 뭐냐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이에요. 출발점을 뭘로 잡았냐면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의 레퍼런스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부터 그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2010년도 이후에 소위 말해서 오바마 정부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오픈 데이터 정책을 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전자정부 쪽, 디지털 정부 쪽에 거의 대다수의 흐름은 미국 쪽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빨리 구현할까? 이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소위 말해 디지털 정부에 좀 더 앞서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공공에 있어서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예전에는 이것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했고 한때는 포털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어를 가질 때만 해도 한국은 거의 전 세계 넘버원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시스템,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24 같으면 거의 탁월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을 논의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용어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과, 두 번째 이제 개방의核心, 이게 이제 2013년 경에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쪽 문헌들을 쭉 보면 디지털 플랫폼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플랫폼 에코시스템이라는 얘기를 꼭 붙입니다. 즉 생태계라는 얘기를 붙이는데, 왜 생태계라는 얘기가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해 본다면, 아까도 이제 약간 나왔습니다만 이제 양면 시장 또는 양면 효과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다면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기에 플랫폼과 관련된 논의였는데,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멀티 사이드 플랫폼, 즉 이제 MSP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면 효과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으로 에코시스템이 형성된다라는 주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실은 용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새롭게 나오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제너러터비티, 즉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붙인다면 이제 생성력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건데요. 기계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개방 체계나 개방 시스템에서는 프로덕티비티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풋과 아웃풋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나 생태계가 확장됐느냐라는 것이 생태계 차원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디지털 다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바로 이 생태계라는 것의 기초적인 개념을 만들어주는 아주 이제 강력한 흐름이 됐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계속 이 에코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에코시스템의 관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의 추가적인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아마 이제 유럽 이제 조직론 연구하면 타비스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광산 노동자가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기계를 접하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소시오 이제 테크니컬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회 이제 기술적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실은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인 관점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논의를 하면서 실은 이 여러 연구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실은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은 이렇게 관점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소유와 전유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느냐, 공유와 개방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의 문제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플랫폼에서 정리하느냐 라고 하는 각도의 이제 논의들을 하나 하는데, 맨 아래쪽에 이제 플랫폼 오너라는 개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면 효과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보완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효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과 공급자가 소위 말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연구에서 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경계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운더리 리소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바운더리 리소스라고 하는 개념들은 실은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의 바깥쪽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참여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라고 하는 논리 구조인데요. 이 논리 구조는 테크니컬한 것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소셜한 측면입니다. 즉 서로 간의 권리 관계를 논의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겠죠. 앞서 뭐 타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할 때 만약 타다의 이익 중에 하나를 기존의 택시업자한테 양보했다면 택시업계에서도 무조건 반대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너희들은 택시고 우리는 공유차고 너희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소위 말해서 공유할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바깥쪽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나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모델에서 이 소위 말해서 반면 모델에서 논의하는 바는 뭐냐? 실은 디지털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 보완자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신도 커져 나가는데 동시에 그죠? 원 플랫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이 플랫폼의 논의들을 하면서 이제 툴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위가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라면 아래가 좀 더 사회학적인 법률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경계 자원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저 능력을 갖는 플랫폼 업자가 소위 말하는 지금 지배적 사업자들이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저 경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디지털 플랫폼 소위 생태학에서의 관심사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그 네트워크 효과가 그러면 공공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유난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신문고를 이제 예전에 어떤 일로 굉장히 깊숙하게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고가 갑자기 굉장히 큰 플랫폼처럼 커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신문고를 정부 사이트에 그냥 신문고를 했었으면 여전히 그거는 크질 않을 텐데, 그렇죠? 네이버 쪽에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신문고로 전달이 되도록 네이버랑 연결을 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실은 소위 말해서 그 고객을 갖고 있었던 데가 네이버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같이 커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공공에 있어서도 결국 뭐 코로나 백신에 토스를 연결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코로나 백신 망 자체는 굉장히 후졌지만, 그렇죠? 그 정보를 받아서 토스라고 하는 곳이 운영을 할 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고객의 관점에 필요한 정보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나가죠. 자, 그렇다면 공공도 이런 방식으로 제3자 소위 말해서 개발자 또는 앱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 공공의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런데 과연 공공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료들이 그걸 원할까라는 것. 그걸 과연 관료들이 원할까? 또는 관료라고 하는 또는 정부의 운영 원리가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붙이거나 우리의 거를 바깥으로 내보내 주는 것을 아주 흔쾌히 허용할까? 라는 각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왼쪽의 플랫폼 모델입니다. 왼쪽의 플랫폼 모델은 결국 실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런 거죠. 고객이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 돈을 오너한테 오게 되고, 오너는 뭐냐면 참여자한테 배분을 해줘요.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가 생기면 더 많은 고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순환으로 돌아가죠. 저게 민간의 그 플랫폼이 확장되는 논리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게 연결되니까 저 힘을 더 크기니까 저게 지배적 사업자로 커갈수록
훨씬 더 커져나가는 원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공의 플랫폼은 두 가지 단절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단절이 뭐냐? 수혜자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요. 수혜자는 수혜자로서 그냥 보는 거고, 돈은 국민이 지불합니다. 뭘로? 세금. 그러니까 향유된 가치가 예를 들어 이 플랫폼에 또 다른 에너지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 유입은 철저한 예산 베이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첫 번째 단절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의 단절은 뭐냐? 제가 수없이 많은 실은 정부 그 사이트 운영하거나 시스템 운영하는 걸 봤는데요. 공공이 직접 하는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전산 저쪽, 그러니까 우리에 따지면 이제 지금 이제 클라우드 하고 있는 쪽에서만 거기에 이제 그 전산 직원들이 존재하지, 대부분의 메인 시스템들은 다 민간 위탁입니다. 그죠? 뭐 받아는 놓고, 그렇죠? 공공기관이 넘겨요. 그럼 공공기관도 또 누구 불렀다 시켜요? 민간 불렀다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유주가, 그렇죠? 플랫폼의 가치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원을 갖고 서비스료를 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실제의 사업자는 뭐냐? 돈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 더 이상 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한번 끊기지, 왼쪽에서 한번 끊기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생태계의 원리가 잘 작동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입니다. 그런 좀 민간 협업 모델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그 가능성을 실은 좀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근데 현재까지는 실은 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제도적 제약이 공공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가 생각하던 민간만큼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즉, 진화론적 발전 모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큰 예를 들어 전자정부의 문제점이 뭘까? 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나갈 때 문제점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그 원천이 되는 데이터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데이터 플랫폼 이제의 생태 가능성인데요. 우리나라 뭐 데이터 플랫폼의 종류들을 어찌됐건 2021년도 아주 따끈따끈하게 데이터 플랫폼 발전 전략이라는 걸 짜서, 그렇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교통, 문화, 산림, 지역경제 등등. 어찌 보면 저거를 보면 굉장히 큰 장밋빛. 공공 쪽도 이제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급자와 수요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도 얘기하지만 플랫폼의 다면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생태계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확중, 표준화, 연계, 거버넌스, 그 다음에 기계 가독성 등등. 그렇죠? 저 보고서만 보면 정말 보고서는 잘 씁니다. 별로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보고서는 잘 써요. 그런데 왜 안 돌아갈까? 그게 이제 저의 질문. 그런데 왜 안 돌아갈까? 정말 활성화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데이터 플랫폼의 생태계라고 본인들이 제시한 건 딱 목표인 겁니다. 민간 경제 활성. 그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에 있는 데이터를 막 모읍니다. 근데 모으는데 지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단어도 안 쓰고, 금년에 하시는 하여간 고 분께서 갑자기 또 데이터 레이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또 공부 많이 해야 되죠.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 모아다가, 그죠, 갖다 놓으면, 그죠, 그 레이카에서 민간들이, 그죠, 거기서 보석을 커내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공공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죠.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공의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건데,
소위 민간에서는 빅데이터 아나리티क्스를 통해서 그 예를 들어 레이크로부터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아서 결합하면 센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민간은 뭘 하느냐? 리스폰스를 합니다. 그 센스 앤 리스폰스는 충분히 가능하다, 민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 정부 스스로를 위해서는 저것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죠? 저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플랫폼이든, 그죠? 데이터 레이크든, 저것이 과연 공공행정 측면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후단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건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강조를 했고, 유럽에서도 강조하고, 당연히 데이터 경제의 그 행정 활용도의 마지막은 증거 기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 행정으로 연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기반 행정을 이제 실제로 논의를 하다 보면 저게 센스하는 게 증거 기반 행정이 아니에요. 증거 기반 행정의 파이널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 기반 행정이고, 이것이 이제 2010년도에 그렇죠? 공식적인 연방 데이터 전략을 할 때도 이제 이거를 해라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죠? 이런 전략까지를 갔을까? 왜냐하면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증거 기반이 아이디얼적으로는 좋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그렇죠? 각각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파이널에 그렇죠? 파이널의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공무원은 뭘 책임져야 되느냐? 제대로 절차를 따랐다만도 안 됩니다. 공무원의 그 오리지널한 가장 좋은 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책무성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책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과정상의 적법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상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까지를 책임져야 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만 그렇죠? 요새 주차 딱지 어떻게 띄고 계세요? 주차 딱지. 좀 분당사라서 그러나? AI 기반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네, 찍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냅니다. 자, 사람 힘이 안 들어갈까요? 사람이 최종 판단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바로 그렇죠? 행정면에서 처분서 나가면 돼요. 네, 처분서 나가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이제 민원이 들어오죠? 뭐라고 들어오느냐? 나 거기 잠깐 5분 세웠는데 너 내가 거기 5분 세웠다는 거 증명해. 그죠? 근데 차는 어떻게 되느냐? 5분간 못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5분을 돌아서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5분에 있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얘기가 이거죠? 나 5분 동안 안 있었고 1분 있다가 나갔다가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 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거를 증명을 못하면 주차 딱지를 청구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주차 요원이 앞에 서 있죠. 그렇죠? 서서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재서 그때까지 안 오면 그때 붙여요.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행정에서 나오는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그러니까 데이터 호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뭐 논리적 데이터 하우스라든가 하둡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론이 나오는데 저 방법론 중에 공공이 자기의 행정을 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의 통합 방법은 뭘까? 안타깝게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져야 되는데 실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서칭을 하면 서칭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야, 10번 반복할 때 동일한 서칭 결과가 나와?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 가서 하는데 그 사이에 또 갑자기 그렇죠?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걔를 물고 또 다시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00% 동일하다고 간척할 수 없죠? 그런데 민간을 왜 쓰느냐? 센스가 목적이니까 씁니다. 빠르게 예를 들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볼 때는 바로 그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만 행정행위는 어떤 거냐? 확실한 신뢰성이 없으면 그렇죠?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데이터의 총합 체계가
어느 영역까지 가야만, 그렇죠. 가야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래서 이 서비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있을 때 프로세스의 기반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찾느라고, 그렇죠. 비확정성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사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데이터 통합을 해서, 그렇죠? 여러 기관 거를 모아서 그걸 의사결정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사례로 보고를 했는데,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합해서 트렌드까지나 민원의 동향까지는 알지만, 그죠? 실시간 파악은 어렵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실은 활용도가 높지가 못한 거죠. 돈은 많이 들여서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그렇죠? 그걸 쓰지를 못하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의 통합 데이터의 수준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발표를 데이터 전략을 하실 때 항상 쓰는 레퍼런스입니다. 미국도 이래. 그렇죠? 그리고 저희 보고서도 이거의 수준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이거의 수준에 맞춰서 거의 여기서 쓰는 용어들이 다 그 데이터 전략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8년에 발표하고 20년도에 할 정도로 과연, 그렇죠? 늦었을까라고 해서 보면, 그렇죠? 연방정부를 쳐다보면 09년부터, 그렇죠? 뭘 했다기 시작하냐면 이제 data.gov를 오픈했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스마트 컴퓨팅 시의 정부 조직이라는 걸 연구하기 위해 했었다고 2012년에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실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미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실에 OMB라는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떤 연건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회처죠. 근데 미국은 그 OMB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혁신을 추진하는 곳인데, 실은 뭘 물어보러 가려고 했냐면 data.gov를 물어보러 간 게 아니라 실은 SSC 공유 서비스 센터를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간에서는 이미 2010년경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대기업은 대다수의 지원 서비스를 다 공유 서비스 체계로 바꿉니다. 쉐어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민간의 경험이 있다 보니 공공에도 이거를 도입해 볼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페더럴 쉐어드 서비스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해서 이제 거기를 갔던 겁니다. 거기를 가서 그분이 이제 설명하는 표현인데, 물품 서비스, 우리나라도 해요. 이메일, 인프라, 하드웨어. 그죠? 자, 지원 서비스. 우리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청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국내에서. 그런데 저희가 좀 확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가서 이 담당자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게 미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게 뭐예요? 난 저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용어. 민간에서는 저런 용어를 안 씁니다. 바로 저 지원 서비스까지만 주로 쉐어드 한다 때. 근데 공공에서 미션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나온 2020년 보고서죠. 거기에도 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무슨 용어가 나오느냐? 미션 서비스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보시면, 그렇죠? 아마 이 용어가 뭔지를, 그렇죠? 미션 서비스가 뭐지? 저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연방정부에서 하는 미션 서비스가 뭔지? 그것을 쉐어드한다. 공유 서비스로 제공. 왜냐하면 2012년경에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걸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OMB였어요. 이미 행정에 적용을 해서, 그렇죠? 실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려고 언제부터 했느냐?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래서 뭐 에로비도 하고 클라우드 퍼스트 2010년에 하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FEA, Federal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이제 전 부처로 확산하는 이런 작업들의 기초 작업을 계속 해옵니다. 그것의 꽃이 2010년부터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 힘이. 자, 그랬을 때 이제 도대체 이 2012년 13경에 최초로 완성했다는 서비스가 뭘까? 이게 실은 그 담당자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얘기된 건 아닌데 가서 뭘 찾아보시느냐? 지오스파셜 플랫폼 또는 서비스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 팁을 주고 저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뒤져가지고 저게 뭔가. 그렇죠? 저게 뭐냐? 그럼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기후정보 주는 거예요. 저걸 미션 서비스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기상청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실은 그 담당자가 한 얘기죠. 아니, 그 우리도 기후청에서 당연히 뭐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 그죠? 당연히 뭐 그 정보 제공한다. 근데 이게 왜 미션이냐? 그러면 딱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중시하는 기후 정보가 뭘까요? 어느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딜까요? 미국의 관점에서 그렇죠? 기후 정보를 써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처. 뭐라고 그러냐? 국방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왜? 전투에서의 승리는 주어져 있는 기후 환경이 결정한 것을 우리들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배웠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뭘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후 정보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표준화된 유형을 제공하니까 원하기만 하면 다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미션 서비스라고 부른다. 그게 뭐냐? 즉 기후 정보를 갖고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미국의 쉐어드 서비스라고 한다. 실은 뻥한 대 맞고 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런 생각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분야를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어찌됐건 10년에는 플랫폼이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13년에 가서 공식적으로 쉐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체계가 되면서 A라는 부처에서 일하는 어떤 것들을 그렇죠? 필요로 하는 것을 타 부처가 쉐어드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구나.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 주요점, 이 데이터점을, 그 데이터점 거부를 소개할 때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랑 완전히 달라. 저렇게 초록,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저게 크라우드 단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라우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G 크라우드 따로 있고, 공공 크라우드 따로 있고, 화재한다고 하면 또 이제 비상으로 하는, 그렇죠? 망이 따로, 재난망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또 군대용으로 또 별도로 쓰는 게 따로 있고,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망을 다 분리를 하고 있고, 특히 G 크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시면 연방정부와 소속기관으로 안 나누고 뭘로 나눴어요? 환경. 즉 무슨 얘기냐?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크라우드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합하기 전에 무슨 작업을 했다? FEA. 그래서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까지도 일단 작업을 해서 저 크라우드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크라우드 안에서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은 그 체계를 10년도, 1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증거 기반 행정을 하려다 보니 조금 더 그거를 고도화시켜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부시가 이 FAA를 2002년에서 2008년, 오바마가 2009년부터 오픈 거버먼트, 그 다음 오바마가 페더럴 쉐어드 서비스를 2012년. 그렇죠? 이런 소위 말해서 뭐냐면 업무의 기반, 통합의 기반을 갖고 실은 연방 데이터 전략을 2018년,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2020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힘은, 그죠?
굉장히 강력한 힘. 강력한.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을까라는 거. 언제를 생각드십니까? 자료를 또 찾아봤습니다. 네, 중앙행정기관 IT 자원 통합 로드맵 몇 년도냐? 추진한 게 2013년, 12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13년부터 통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아스, 그 다음에 사스 하는 그 통합입니다. 뭐만 통합한 거예요? 전산실 서버를 그냥 클라우드로 바꾼 거죠. 그것 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 얘기는 어디에도 안 나와. 그리고 철저하게 뭐냐? 공공기관은 다 배제하고 government만 묶어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공의 데이터는 정부가 만들까요? 공공기관이 만들까요? 90% 이상이 공공기관이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G클라우드라는 건 뭐냐? 공공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죠? 엑스포트 시킨 것에 몇 가지만 갖고 묶어 놓은 거죠. 지금도 데이터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원자료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안 돼 있고 최근에 공공기관 또 공공 클라우드인데 이건 또 대구에다 또 따로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아직도 지금 뭐냐 그냥 IT 자원의 관리라는 개념이죠 그냥. 그렇죠? 이것이 데이터 통합이라는 걸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2018년, 19년에 들어와서 이 개념을 씁니다. 아, 이제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니까 범 데이터 플랫폼 목표 모델이라는 걸 또 큰 돈을 들여서 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인데요. 목표는 뭘로 되어 있느냐? 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될까요? 왜냐하면 얘가 갖고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모아놔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걸 일단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뽑아 쓰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메타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즉 메타데이터를 갖는다는 얘기는 딴 얘기는 뭐냐? 원천적인 수준에서의 데이터 통합은 생각 안 하고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의 책무성은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연결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실은 12년에 4가지를 전달했는데 2개는 됐는데 2개는 안 됐습니다.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는 됐는데 행정 공유 서비스 여전히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은 저희 나라가 참 이상하게 미국을 잘 따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2012년도에 보고서에 미국이 그렇죠? 정부 공유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야 됩니다.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공유 서비스의 공유자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저게 들어오는 순간 공무원 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의 권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저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IT와 조직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의 입장에선 누군가가 저걸 강력하게 밀지 않는 이상은 자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없죠. 저게 돼야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사이트로 뭐 청년이 뭘 신고하려고 할 때 좀 여러 가지다. 근데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실은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관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A라는 기관에서 B로 넘길 때 넘어가는 건 뭐밖에 없냐?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를 믿고 여기서 처리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간에 누가 다시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만든 거 새로 아시죠? 작년에 만든 거. 네. 결합 데이터 전문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원천적인 것이 안 되니까 자꾸 거기다가 덧칠을 자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결합한다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아닙니다.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행정이 어느 정도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부분이 실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좀 공공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긍정적 전망보다는 좀 부정적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오늘 좀 발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가기대 김연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가 길 줄 알았더라면 토론 자료를 절대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1시간 반째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희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1시간 반 학생들한테 계속 앉아 있으라 그러면 다 막 거의 표정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빨리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첫 번째 실장님 발표는 너무나 민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규제 중심으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토론드릴 게 없고 또 홍 교수님 발표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도에 전자정보법 개정 작업에 실무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비스 관점, 저희는 이제 대민 서비스와 보통 행정 효율화라고 법문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세스 부분은.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가장 전문적인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발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1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 공공이 제공하는 데이트 기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데이트. 공공이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트를 제공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게 아닐까. 요즘 굉장히 결혼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은데 오타이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지금 농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성숙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디지털 혁신의 제도적 성과와 새 정부의 과제가 어떻게 저는 이제 추가적인 보론으로 더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규제는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당근마켓 아시죠, 여러분들? 당근마켓이 이번에 500페이지 칼라 인쇄해가지고 10부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5,000페이지입니다. 그거 누구한테 방통위에 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전자정부잖아요. 네, 전자정부는 뭐냐면 종이문서 감축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거든요. 근데 전자문서 이렇게 전자정부 우리나라 전자정부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기업한테 칼라인쇄에서 500페이지를 10부씩 제출하라고 하는 게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리고 어떤 규제의 현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사실은 더 가관입니다. 옛날에 오프라인 시대의 어떤 실태조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답할 수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이제 지금의 규제 실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앞단 부분은 아주 그냥 디지털 혁신 정책 추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성을 알아야 그거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은 뭐 강한 기술 연동성입니다. 기술에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 빠른 부분에 대해서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 관리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은 어떠냐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지금까지 근데 IT 영역은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폐지, 통합부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컸고 공직 동료를 심각하게 유발시켰다. 제일 대표적으로 정통부 없어지고 나서 여러 부처로 분산됐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가운데에도 지금 저희가 IT 전문 부처가 어디냐? 그러면 정확하게 답할 수 없는 거죠. 뭐 과기정통부, 방통위, 요즘에는 뭐 공정위, 뭐 금융위 다 IT 전문 부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의 전문성은 저희가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강한 기술 연동성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빠른 변화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모든 산업과 모든 부처와 관련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IT가 접목되지 않는 영역이 없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 건축, 또 뭐 홈네트워킹, 뭐 이런 부분들 전부처, 복지, 전부처에 있어서의 IT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특성인 부처 간의 할거주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타 업무와의 갈등이 내재돼 있고 결국 부처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플랫폼 서비스는 다 국경 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글로벌 규범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디지털 혁신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규율 방향은 어떤 시장의 역동성, 빠른 변화와 역동성을 존중해서 사전 규제보다는 어떤 사후 규제가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여러 부처의 과다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영역과 전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전체적으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성과는 할 말이 너무나 큰 성과, 작업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거의 유일한 국가고, 이게 바로 IT,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법 제정 연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법들, 우리나라의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법에 기반해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차이점 뭐냐? 법이 없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추진했던 정책도 정권에 따라서 뭐 정책이 굳이 항구적으로 추진될 이유가 없는데, 법에 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박아놓으면은 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IT 정책의 특징은 법에 기반해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IT에 있어서의 일관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는 우리나라 유엔에서 전자정부 평가 뭐 거의 10년째 1위입니다. 1위고, 디지털 경제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 산업의 생산성도 증진시켰고, 중소상인의 새로운 기회도 진출됐고, 뭐 벤처나 스타트업 창구나 이런 역할도, 이런 실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뭐 전 세계 5G 상용화 최초의 국가로 인정될 만큼 어떤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입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수준은 너무나 높다, 전 세계적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지능보다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법안이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규제 법안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안, 이런 것들은 다 기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 비중은 확대됐지만 거기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하고, 또 어떤 가판 기업의 시가총액이 7.5조인데 우리나라 GDP가 1.6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의 거의 5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38개국 중 규제 수준이 33위로 여섯 번째로 규제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표로 봐도 WEF에서 우리나라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141개 국가 중 87위 하위권으로 평가했고, OECD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글로벌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에 31개의 사업 모델은 한국에선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과연 바람직한가, 좀 아직까지 과정이다라고 보고, 그러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규제 중심의 입법 정책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데이터와 관련해서 아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데이터도 이제 미중의 패권 전쟁이다, 데이터 패권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뭐 데이터와 관련된 투자 수준, 스타트업 투자 금액으로 보면은 거의 아주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고 있고, 또 그래서 데이터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법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데이터 지능을 위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들어가 보면 저는 지능의 탈을 쓴 규제 입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 기본법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산업법이죠. 가치 평가 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가치 평가는 가격 결정으로 연결되고,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정부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법에 저런 내용이 담겨 있고, 품질 인증이나 인증 기관도 국제적으로 보면 ISO, BSI 등 세계적인 인증은 다 민간 회사가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민간의 데이터 품질을 인증하겠다라는 발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거래사, 사실 데이터 거래사라는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 거래할 수 있는데, 데이터 거래사를 도입해서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데이터 지능법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과 데이터 법이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게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되고, 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망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접속료는 뭐 미국의 4.3배, 유럽의 7.2배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뭐 네이버가 700억 내지 1000억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메인 서버로 서비스한다면 과연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직법적 혼선으로 인해서 이제 수범자 혼란도 많다. IT와 관련돼서 어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기획, 예산, 집행규제, 조정점검 이게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 예산, 집행규제, 조정점검. 우리나라는 기획에 관여하는 IT와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기획에 관여하는 부처가 저렇게 많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집행과 규제도 저렇게 많은 다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점검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디지털 혁신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원적 분산 추진으로 시너지 창출이 힘들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참 지능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찬밥 수준이며 계속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너무나 아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민간의 기본 방향은 어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민간의 혁신을 이용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혁신은 민간의 자율적 생태계에서 더 용이하게 창출되는 것이며, 공공의 기본 원리는 공익과 의무 책임이기 때문에 공익과 의무 책임이 주된 원리인 공공에서 혁신이 유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혁신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민간의 혁신을 좀 어떻게 이용하고 협력하라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게 기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분별한 규제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와 데이터 확충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매우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기정통부에서 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거를 민간과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작업들을 상당 부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융성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민간 제공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가부를 통해서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판례 정보 같은 거, 판례 같은 거 여러분들 편안하게 찾아보실 수 있나요? 아직까지 편안하게 찾기 힘드시죠? 그 찾으려고 해도 굉장히 재밌는 게 PDF 형태로밖에 제공 안 해요. 그거는 거의 데이터 분석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공 데이터 민간 제공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전자정보법에.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한테 가지고 있는 제 주민등록 정보를 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떼서 과기부에 저희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 같은 것도 현재 이제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혁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혁신 기반의 어떤 제도들을 인력 양성이나 뭐 실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돼서 저는 제가 공공 데이터 실무위원도 있고 공공 데이터 법제도 서비스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민간과 중복 유사하는 앱을 공공이 제공하면 그 앱을 삭제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 민간이 잘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또 그런 앱을 막 만들어요. 그런 앱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이. 그런 앱 만들지 마라. 이런 것들은 데이터만 제공하면 민간이 더 알아서 잘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데다가 예산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최근에 가장 이제 성공 모델이라고 지자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제 공공 배달 앱이죠. 우리나라처럼 사실 배달 앱이 민간에서 융성한 나라가 없는데 공공 배달 앱이 무료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민간 배달 앱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어떤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좀 주도하는, 그리고 정부가 혁신을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기본적인. 그래서 저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를 혁신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 민간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가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디지털 혁신 시장을 우리나라가 지금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장에 종속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